고수라면 나도 고수? 빵빵 퇴근길 발언때 기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택시 기사 김주철입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휴가 다녀오시고 하반기에 국정 운영하실 때 제일 먼저 해줬으면 하는 그 바람은 개성공단 문제와 물가 문제를 좀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편하게 해주고 국민의 아픔을 대통령 직접 느끼실 때에 그 어떤 국민의 행복 수준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꿈을 갖고 정부를 믿고 들어간 건데 지금 와서 보면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 기업인들의 고통보다는 정치적인 것이 우선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진국 미국이나 그런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 보면은 한 국민이 어디 이렇게 잡혀 있다 이러면은 정말 온 국력을 다 해서도 그걸 구해내려고 그러는 걸 볼 때 정말 저 나라는 정말 선진국이 멋있는 나라구나 1등 국가라고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정치 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급전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기사님 발언 때는요. 여름 휴가를 보내고 청와대로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후에 올 하반기에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될 국정 과제에 대해서 김주철 택시기사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정말 대통령 할 일 많습니다. 네. 그런데 뭐 양자회담, 삼자회담, 오자회담 여러 가지 형식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돈인데요. 4298님입니다.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더 화가 나는 것은 추락 사고로 다친 딸을 방치해서 장애 보험금까지 타냈다고 하네요. 정말 돈 앞에선 가족도 없는 건가요? 아파하는 딸을 방치한 채 돈만 챙기려 하다니 참 안타깝고 씁쓸하네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에 스포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PYA를 리스 렌트하시면 1년 뒤 새로운 모델로 바꿔드립니다. 아이서틸은 벨로스터로, 벨로스터는 아이서티로, 아이포틸은 아이포티 스타일은 그랜저 산타페로. 이게 가능해? 그럼 PYL이니까 갖는 법조차 유니크한 PYL. 최소 3년 이상 계약, 차종 변경 시 88만 원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명보의 아이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2기 명단이 발표됐는데 새로운 인물들이 좀 보여요. 네, 14일에 페루와 이제 평가전에 나서 20명 명단이 나왔는데요. 유로파 선수들은 9월 달에 열리는 A매치부터 합류하고 이번까지는 K리그 선수들 위주로 꾸려졌습니다. 말씀하신 새로운 선수들이 바로 포항의 조찬호, 부산의 임상엽 선수, K리그 선수들인데요. 지금 동아시안컵에서 3경기 중에서 한 골밖에 못 넣기 때문에 대표팀이 이 골 결정력을 놓고 여전한 문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수 부분에 특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제일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이 두 선수가 합류했습니다. 조찬호 선수는 지난달에 31일이었는데요. K리그 강원 FC와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올 시즌에 9골을 넣은 그중에서 3번이나 멀티골을 넣을 정도로 최근에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공격수고 임상혁 선수도 올해 19경기에서 8골을 넣어서 지금 골 감각을 많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역시 지난 3일에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홍명보 감독 눈에 들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대표팀에 뽑혔는데요. 동아시안컵에서 제외됐던 이근호 선수도 이번에 다시 명단에 들어왔습니다. 김진욱 선수가 제외됐는데요. 지금 조찬호, 임상엽, 이근호 이 세 선수를 주축으로 좀 활동량이 많고 경기 중에 좀 유기적으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뛸 수 있는 이런 공격수들을 좀 기용해서 골 결정력을 높이겠다는 게 홍명보 감독의 전략이고요. 지금 페루전은 아무래도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교체 카드가 정규 경기는 A매치는 3장 정도인데 이 친선 경기는 6장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경기 중에 최대한 선수들을 많이 바꿔보면서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축구 팬들이 메시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준의 준 아주 그 정도라도 공격수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런 실력들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박지성 선수 관련 소식 좀 들어보죠. 네덜란드의 에인트호번 유니폼을 이제 입는 것으로 확정된 거죠? 네, 오늘 새벽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QPR에서 받던 연봉과 에인트호벤이 줄 수 있는 연봉의 차액이 좀 커서 이 QPR이 연봉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임대 계약을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그 박지성 선수 측근이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아인토벤에서 한 100만 유로 정도 14억 원 이상이 되는데요. 이걸 받고 QPR이 5억 원 정도 보전해줘서 연봉은 한 20억 원 정도 수준이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인토벤 이적 소식은 이미 나온 지 며칠 됐는데요. 구단 간의 이적 서류 작업이 좀 늦어지면서 계약도 늦어지게 됐는데 어쨌든 무사히 완료됐고요. 박지성 선수는 QPR에서 그동안 연봉으로 받으면 한 70억 원 정도 받은 걸로 지금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 정도 추정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인토벤은 자체 연봉 상한의 규정 때문에 이 14억 7천만 원 정도, 100만 유로 이상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서 사실은 아인토벤이 박지성 선수를 완전히 영입을 해서 완전 이적시키고 싶어 했는데 연봉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임대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완전 이적을 했으면 또 박지성 선수가 1년 이후에 또 이적료에 발목 잡힐 수 있어서 다른 리그로 움직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박지성 선수 입장에서는 좀 잘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귀전은 언제쯤 치를까요? 이번 시즌이 지금 8월 말쯤에 지금 유럽 리그가 개막하기 때문에요. 그때쯤에는 첫 경기에 바로 입장한 이후에 연습 경기든 연습 경기라기보다는 공식 경기 아마 첫 개막전에서 박지성 선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경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랑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도시 왕산로 동묘암역에서 흥인지문 쪽으로 이동하는데 3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 일대가 시속 10km 미만이니까 이동하실 때는 참고로 하셔야겠습니다.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이동 차량이 꾸준하게 많은데요. 남산 1호터널 중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 쪽으로 정체 서행입니다. 도심 노년호는 압구정역부터 강남 을지병원 사거리 쪽으로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반대편도 신호대기 시간 자주 길어지고 있습니다. 봉은사로는 교보타워 사거리부터 경복 아파트 앞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중에는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이동하는데 강동대교에서 강일 나들목 구간 4차로에는 낙하물이 떨어져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각별히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이번에는 자동차 안전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로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당연히 떠나기 전에 자동차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죠. 특히 요즘처럼 고온다습한 날씨에는 그 밀폐된 상태로 실외에 주차된 차량은 차량 내 온도가 무려 80도에서 100도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회용 라이터라든지 캔 음료 등이 차 안에 이렇게 두면은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의 임기상 대표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창밖을 제가 언뜻 보니까 낮에는 아주 칠흑 같은 그런 깜깜한 데다가 막 기습적인 폭우가 잇따라 내려서 수도권에 사고, 침수가 아주 속출했었는데 특히 천둥 번개도 있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안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 1년 중에 그 교통사고를 분류를 해보면은요. 예. 그 겨울철보다 여름철이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분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겨울철 되면 눈이 오면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 운전을 하지만
여름철 되면 비가 오면 좀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네, 뭐 네. 빗속을 둘이서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겨울철에는 보호장구가 있기 때문에 스노우 네. 타이어, 스노우 체인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게 폭우라든지 또 장마철 폭염에는 이 보호장구가 운전자 자신이기 때문에 안전운전과 감속, 일정 안전거리 확보를 하지 않으면 자칫 수막 현상이라든지 도로의 복병, 도로가 파인 포트홀에 의해서 야간 주행 시 자동차의 중심이 흔들리면서 급핸들 조작을 한다든지 급제동을 한다든지 해서 2차 사고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각별하게 이때쯤 돼서 휴가철 장거리 주행할 때 안전 운전은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막 현상 언급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눈은 무섭기도 하고 미끄러진다는 생각인데 이 물에서 미끄러진다는 생각은 좀 덜하는 경향이 확실히 있죠. 네.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폭우가 올 때는 어떻게 좀 운전이라든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운전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요. 네, 먼저 이 기술운전이 아니라 정보운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간당 20mm 그리고 하루에 80mm 이상 비가 올 때에는 예. 자동차가 아니에요. 네. 때에 따라서는 수막 현상에 의해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 침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운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네. 만약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지역 곳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mm 또 폭우에 또 천둥번개까지 동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본다면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좀 세우시고 잠시 운행을 쉬었다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전해요. 그런데 문제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속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주행을 하다가 발생되는데 전 그렇게 봐요. 다른 때는 약속 잘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천둥번개에 폭우가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약속도 안전을 위해서 두 번째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하고요. 오늘 같은 날씨, 이 급격한 기후변화에 의한 이런 폭우라든지 천둥번개 이럴 때는 운전자분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럴 때는 무리한 주행을 하기보다는 좀 안전한 곳에서 잠시 자동차를 세우고 기상 정보에 의해서 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임 대표님 말씀 듣고 차를 그럴 때는 운전을 안 하는 게 역시 가장 좋겠네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요즘요? 네. 특히 이제 폭염인데 승용차 문을 열면은 뜨거운 기가 확 뿜어져 나와서 너무 더워서 차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이럴 때 어떤 나름대로 이런 걸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먼저 이 직사광선을 쬐지 않도록 주차를 하는 것이 좋고요. 뭐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앞 유리창에 신문지로 좀 덮어둔다든지 그리고 핸들 윗부분을 대시보드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다 하얀 수건을 좀 덮어준다든지 아니면 문을 약 5cm 정도씩 열어놓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열어놓는데 어떤 분은 썬루프를 열어놓는데 오늘처럼 갑작스러운 비가 온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그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장시간 주차할 때는 차의 문을 조금 열어둔다든지 썬루프를 열어두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최근 교통안전공단에서 실험을 했는데 아주 좀 눈에 띄는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폭염 때문에 자동차가 이제 후끈후끈 달아오르는데 이때 문을 열고 닫는 나름대로의 이 방법, 비법이라고 할까요? 이것에 따라서 아주 실내에 있는 아주 후끈한 열기를 확 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도를 봤는데 정말 일리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위 밀어내기죠. 밀어내기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차를 주차해 놓으면 예를 들어 30도라고 했을 경우 2.5배까지 기온이 차 내 온도는 올라갑니다. 외부 온도에. 그러니까 30도면 75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75도면 어떻게 온다면은 사람이 있으면 질식에 위험이 있는 온도라는 것이 전문 의사분들의 조언입니다. 그런데 그 온도에 차문을 열고 바로 운전석에 앉아서 키를 돌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대단히 뜨거운 찜통을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조수석 참을 열고요. 네. 운전석 문을 열었다 닫을 때마다 5도씩 내려갑니다. 5도씩이요? 그러니까 4-5번 하면 20도 이상 내려갈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수석 문을 내리거나 아니면 뒷 유리창문을 내리고 차문을 반대편 차문을 4-5번 열었다 닫았다 하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요. 네. 옆에 지나가는 자동차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지나가는 사람을 유의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온이 50도 이하로 떨어지면 어느 정도 차 안에 타서 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장시간 주차해 놨을 경우 차가 뜨거울 경우 반대 차문을 열고 차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4-5번만 반복하면 20도 정도의 기온이 떨어지는 차문 뜨거운 공기 밀어내기도 어떻게 보면 여름철에 한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뜨거운 열기를 이제 밀어내게 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시동을 걸자마자 에어컨 확 트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것보다 네. 효과가 좋은가요? 그렇죠. 어찌 본다면 자동차를 이제 타고 나서 에어컨을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작동할 때 그 흡입 공간, 송풍구 공간에는 어차피 뜨거운 공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공기가 다 나오고 냉각기가 냉각돼야만 본격적인 냉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참을 열었다 닫았다를 4-5번 반복하는 것은 차를 타자마자 에어컨을 닫아놓고 트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밀어내기를 한 다음 에어컨을 작동할 때요. 1단을 트지 마시고 가장 강한 단수로 4단을 튼 뒤에 2단이나 1단으로 내려오세요. 차 안을 냉각시켜준 뒤에 온도를 내리는 것이 더 에너지 절감 또 냉각 효율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아까 운전대 바로 앞 이제 대시보드라고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네. 여기에다가 일회용 라이터하고 또 캔 음료를 올려놓고 한 35도 정도에서 이제 실험한 결과를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다 터졌다고 이제 그런 실험 결과를 봤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가 보죠?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어차피 담배꽁초로 산불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차 안에 일회용 가스라이트를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운전자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험은 피해 가실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런데 여름철에 목이 마렵기 때문에 아니면 가족들이 먹다 남은 음료수를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종종 있죠. 문제는 개봉을 하지 않았으면 위험은 덜한데 운전을 하다가 마시다가 캡을 닫아두고 또 마시다가 캡을 닫아두면 침과 혼합이 되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주스류라든지 유기농 음료 같은 경우에는 발효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터진다라고 했을 때 터져서 차 안에 주스가 묻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간단합니다. 그건 닦아내면 되는 건데 만약 이것이 터지면은요 이 캡이 자동차 지붕 천정을 뚫을 정도예요. 그렇게 세니까 만약 그것이 얼굴이라든지 팔 쪽으로 맞았을 경우에는 대단히 심각한 찰과상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주스가 엎질러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셀 문제가 아니라 차 안에 있는 동승자의 상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음료수를 먹고 남는다든지 먹다 남은 음료수는 바로바로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차 안에 스프레이 같은 거 넣어 두시는 분들도 종종 봤는데 이것도 위험한가요? 물론 위험하죠. 그리고 요즘 같은 휴가철에요. 일회용 부스터 연료 있지 않습니까? 가스 연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사용하고 뒤에 트렁크에 두는데 빨간 캡으로 씌워놓지 않습니까? 네. 만약 캡이 없을 경우 이 일회용 부스터가 굴러다니다가 한쪽에 찡겨서 가스가 새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회용 연료도 반드시 빨간 안전캡을 씌워서 세워서 눌림으로 인한
가스가 새지 않도록 각별히 보관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도 뜨거우니까 이 도로 아스팔트에서 돼지고기 굽고 계란 후라이 한다는 토픽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네. 차 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가스류, 일회용 먹다 남은 음식, 그리고 일회용 연료 등등 이렇게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차 안에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예. 심지어 어떤 분은요, 명품 선글라스를 아주 좋은 걸 샀어요. 몇십만 원 주고요. 네. 그걸 차 안에 대시보드에 잘못 뒀더니 이 선글라스가 변형이 돼서 못 쓰게 된 거예요. 아, 휘었나 보죠. AS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글라스의 플라스틱이 일부 변형이 올 정도의 뜨거운 것이 차 내의 온도가 같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대단히 이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는 것이 좋겠죠. 예. 끝으로요, 장거리 여행 떠나기 전에 또 폭염이라든지 폭우와 관련해서 차량 점검, 관리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자동차 열받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네. 여름철 차량 화재가 7, 8월 달에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엔진 오일과 냉각수의 관리 부족입니다. 너무 오래 사용하고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냉각수와 엔진 오일 점검하시고 휴가를 떠난 뒤에 교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떠나기 전에 점검하시고 그리고 타이어와 그리고 등화장치 장마철에 습기로 인해서 고장이 많습니다. 등화장치에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운전자분들도 이 더운 날씨에 졸음운전 각별히 유의하시고 안전한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차나 사람이나 컨디션 조절,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즐거운 휴가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전운전하세요. 네,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의 임기상 대표였습니다. 끝말잇기 시작. 너무 더워. 워터파크. 비싸. 싸게 가자. 반값으로. 롯데카드. 롯데카드로 전국 워터파크 10에서 50% 할인. 확인하자. 롯데카드의 썸머 페스티벌. 행사기간 및 이용 조건 등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돈인데요. 8435님입니다. 30대 자동차 매니아입니다. 저는 자동차 튜닝에만 쏟아부은 돈이 아파트 한 채 값인데요. 앞서 나간 인터뷰를 들으니 안전운전을 위해서 튜닝보다는 자동차 내부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튜닝에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 보네요. 네. 문자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돈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에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이어가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요.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네, 대화청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 함께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 4라운드 잠시 뒤에 경제뉴스 그리고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이어가겠습니다. 누구세요? 무도입니다. 그렇다면 최신 에어컨으로 올여름 무더위 한 방에 날릴 거야. 간다. 에어컨은 하이바트. 무더위 물러갑니다. 최신 에어컨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송중기는 여름이니까 아이스 커피, 중기는 맥심 아이스, 맥심 아이스 커피. 맛있다. 여름이 시원해진다. 맥심 아이스 커피 믹스.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범죄에 악용되는 통장 이렇게 말하죠. 대포 통장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대포 통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가 봐요. 네, 범죄에 이용돼서 지급 정지된 예금 계좌를 조사해보니 한 해에 4만여 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의 98%가 개인 명의가 도용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포 통장이 개설된 은행이 주로 농협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68% 이상의 대포통장이 농협회원조합과 농협은행에서 개설이 돼 있었습니다. 사기범들이 주요 취약계층이 많은 농어촌 지역을 선호한 데다가 농협이 농어촌 점포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농협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서 분기마다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협 한번 제대로 좀 체크해봐야 되겠네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이번에는 휴가와 관련된 경제 이야기 좀 들어보죠. 면세점이 아주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나란히 올 상반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이 중국인 매출이 내국인 매출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적별 매출 규모는 내국인이 가장 많고 중국인과 일본인 순이었습니다. 즉 중국인이 가장 큰 고객으로 올라선 셈입니다. 일본인 매출은 엔저의 영향으로 30% 감소하고 내국인 매출은 정체된 상태에서 중국인 매출이 같은 기간 80%나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여행사 관계자를 만났더니 중국인 여행객들은 숙소는 조금 싼 데는 괜찮은데 나머지 돈을 아껴갖고 이렇게 면세점에 많이 가고 한다고 그러고 일본인 관광객은 정반대라고 또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런 이야기인가 봐요. 네, 1인당 매출의 규모가 중국인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신용카드 문제 좀 들려주시죠. 카드 회사가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연회비가 연간인가요? 14억 원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가입 첫 해에 신용카드를 해지할 경우에는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카드사들이 이 사실을 고객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연회비를 반환해준 카드사는 5개사에 불과했고 15개 카드 회사는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카드 해지 신청 회원에게 최초 연도 연회비가 반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회원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만 반환해준 회사가 10개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 회사들이 돌려주지 않은 연회비가 최근 석 달간 15만 건이고 금액으로는 13억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그 연회비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은 카드사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가입 유치에는 아주 적극적이면서 나중에 보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소지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연회비가 통장에서 계속해서 빠져나가요. 네,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해지도 잘 안 해주죠. 그렇죠. 네, 알려주지도 않고. 네. 이번엔 삼성전자 관련 소식 짚어보죠. 삼성전자가 새로운 메모리를 개발해서 또 양산하기 시작했나 보죠? 어떤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나노 공정을 이용을 해서 그 나노 공정을 줄여서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미세화 기술이 바탕이 되는데요. 최근 10나노급 공정을 삼성이 가장 먼저 도입하면서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 미세화 기술과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내놨습니다. 3차원 원통형 구조를 수직으로 쌓는 그런 공정 기술인데요. 기존 제품 대비해서 집적도와 쓰기 속도가 모두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삼성은 10년간 걸쳐서 연구를 해서 제품 양산에 성공을 했고 300여 건 이상의 관련 특허를 세계 각국에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삼성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다른 경쟁자들도 이를 따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셨다고요? 쉽게 풀어드립니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네,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코너인데요. 옛날 이야기 좀 잠깐 해볼까 합니다. 삼국사기 이야기인데요. 고구려 유리왕자가 주몽왕의 맏아들인데 주몽왕이 부유해서 쫓기던 몸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후에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다음에 유리왕자는 평생 얼굴도 모른 채 살아온 아버지 주몽왕을 찾아와서 각자가 가지고 있던 칼, 반토막을 서로 이렇게 맞춰봅니다. 주몽과 유리왕자죠. 주몽과 유리왕자가 이렇게 서로 우리가 부자 사이구나 라고 칼, 반토막을 맞추면서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친자 확인이죠. 이렇게 친자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삼국사기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네, 삼국사기 이야기 꺼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칼 반토막을 맞추면서 과거에 이렇게 부자 사이인지 친자 사이인지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삼국사기 그런 스토리를 보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법정으로 가고 또 친자 확인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최근에 화제가 됐던 이야기죠.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10살 난 아들이 조유준 전 국민일보 회장 아들이라면서 소송을 낸 그런 보도가 있었죠. 친자 확인 소송과 관련해서 오늘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윈의 혼남 대표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앞서 이야기를 아주 길게 했는데 네. 옛날에는 이 칼 반토막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뭐 훈훈한 이야기도 같아요. 네. 뭐 서로 네 칼 내 칼 맞냐 네. 이런 건데 네. 오늘날은 이 칼 갖고 칼부림 나지는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네. 정도인데 네. 이혼 소송 많죠. 네. 예, 요즘에 이제 친자 관계 소송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부부간에도 믿지 못하고 아니면 이제 부부 외에 혼외자가 이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인지 소송이라든지 친자 관계 소송이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군산에서 발생한 경찰관의 네, 그것도 이제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게 됐고요. 그 경우도 아마 여성분이 이제 임신했다고 네. 해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뭐 맞냐 안 맞냐 이런 네, 이야기도 다툼이 있죠, 있었지만은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야 그렇죠. 되지 않았나라는 네. 그런 이제 사건의 뒷얘기 또는 사건의 어떤 전말과 관련된 이야기인가 아닌가 싶은데 네. 앞서 이제 차영 전 대변인 그리고 조유준 전 국민일보 회장 네. 정치판에 이런 거 과거 어느 방송에서 뭐 사랑과 전쟁 이런 거 사실 많았었는데 그렇죠. 이제 최근에 아주 유명하신 분들과 관련한 이제 친자 확인 소송인데 네. 이 변호사님이 이 전체적인 이런 스토리 좀 아시면 좀 간단히 언급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정말 이제 아주 뜨거운 사건이었는데요. 예. 차영 전 대변인은 이제 광주 MBC 아나운서 출신이고 예. 이제 정당의 대변인까지 하고 청와대 비서관까지 지낸 그런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었죠. 그래서 더 좀 주목을 받았었죠. 예. 그리고 이제 네. 조희준 이제 전 회장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조용기 목사님의 장남으로
이제 언론사를 회장까지 하셨고 또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교회의 한 그룹. 그렇죠. 네. 신도가 100만 명이 넘는 걸로.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아마 그 교회의 장남이었어서 두 분 간의 그런 관계가 아주 뜨겁게 논의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당시 이 보도를 보면 당시에 두 분이 기혼자였던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이제 2001년 3월경인데요. 당시에는 차 전 대변인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할 때였고요. 그때 이제 그 만찬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역시 이제 그 기혼자인 상태에서 만나게 됐고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계속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 그 이제 조 씨가 이제 차 씨에게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면서 남편과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차 씨의 소장에 의한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차 전 대변인이 남편과 이혼을 하고 조 씨와 이제 동거를 하게 됐죠. 동거를 해서 임신까지 하고 아들까지 출산하게 됩니다. 지금 소장이라는 것이 친자 확인 소장. 차 씨가 이제 그 조 씨에게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제 그 소장에 따른 거고요. 근데 이제 아들을 임신했으니까 그 조 씨가 한국에서 좀 출산하면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미국에 가서 출산을 해라. 이렇게 이제 종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아들을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만 달러, 이제 하나로 약 1,200만 원 정도를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내줬는데 갑자기 그 후에 연락이 끊기고 생활비 지원도 끊겼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틀어지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친자 확인 소송까지 오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조 씨는 계속 차 씨는 조 씨를 찾아가서 면담을 요구했지만 일본에 가 있다고 해요. 그 조 전 회장이. 그래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일본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면담이 무산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조 씨는 특별히 뭐 직장도 그때는 없었고 다시 전 남편과 재결합을 하게 재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도 참 이른바 이제 엘로 페이퍼에 나올 만한 스토리죠. 네. 예. 그래서 이혼했다 다시 재결합. 이혼해서 이제 똑같은 남편하고 다시 재결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생활비를 요구를 좀 하고 면담을 요구했지만 계속 면담이 불발이 되고 결국에는 그 조영기 목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손자로 인정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아버지인 조 씨는 면담을 끝내 거부해서 결국에는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현 아들은 전 남편 다시 결합한 그 남편의 호적에 올라 있는 곳으로 지금 소장에 나와 있는 그렇죠. 거죠? 이제 뭐 호적이 이제 밖에서 뭐 가족관계 등록부라든지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요. 네. 그 전 남편과 이제 차 전 대변인의 자녀로 이제 기재가 됐는데 뭐 그 아들도 그렇고 그 전 남편도 그렇고 자녀가 아닌 것이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제 차 전 대변인의 이제 대리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소장을 통해서 보면은 차영 전 대변인이 요구하는 건 뭐 얼마인지 또는 뭐 양육권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단은 양육비를 매달 700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기존의 과거 양육비 쪽으로 이제 1억 원 정도 청구하고 있고 또 위자료 쪽으로 역시 1억 원 정도를 청구하고 있고요. 이제 그 금액은 차후의 소송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다시 결혼해도 친자 확인 소송을 할 수 있고 또 양육비 이런 걸 청구할 수 있나 보죠? 물론입니다. 일단 자녀에 대한 것은 부부간의 자녀건 아니면 혼외자건 그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역시 인지 청구나 양육비 청구를 통해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어졌다 하더라도 전혀 관계는 없다는 그렇죠. 거죠? 이혼해도 역시 자녀 양육비가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부부간에 아닌 혼외자라 하더라도 그 친아버지에게 그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어찌됐든 좀 화제가 됐다고 말하기도 좀 조금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와 비슷한 사례라고 할까요? 소설가 이예수 씨. 참 트위터에서는 뭐 트위터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분도 친자 확인 소송에 휘말렸었죠. 그렇죠. 이제 그 오모 씨가 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오모 씨가 이제 춘천지방법원에 이회수 씨를 상대로 역시 이제 인지청구를 소송을 하면서 양육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걸 또 한때 이제 떠들썩했었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조정으로 합의가 돼서 이회수 씨의 트위터에 의하면 이제 양육비 문제라든지 호적 문제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모 씨의 모친이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친자 확인 소송까지 갔지만은 소송의 어떤 판결이 나기 전에 이제 합의 조정이 됐다는 거죠. 예, 이회수 씨가 이제 자기의 자녀를 인정하고
또 양육비도 이제 지급을 한 것을 약속해서 둘 사이에 이제 원만하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 이제 없어지는 취하되는 이런 경우가 되나요? 취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조정 자체에 의해서 소송이 이제 종결이 되는 거고요. 조정 자체 종결이 예, 된다. 이런 이제 친자 사건이라든지 인지 사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조정이라든지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친자 확인 소송 이야기해 주셨는데 청취자분들 친자 확인 소송 혹시 자기가 본인이 이런 것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절차 이런 거 먼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좀 책임지지 않을 행동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그렇겠죠. 예.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몇 년 지났는데 자기 아이라고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황당하다고 하는데요. 네. 예. 근데 결국에는 그 아이라든지 그 어머니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뭐 제가 보기에는 한 80에서 90%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맞으니까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남성분들의 경우. 예. 보통 잘 모르고 이제 하는 경우 있잖아요. 소송을 제기하는 측은 대부분 여성이나 이제 아이가 이제 소송을 하는 거고 소송을 하면은 80 내지 90%는 이인철 변호사께 보실 때는 맞다. 네, 아빠가 맞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예.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빨리빨리 처리하는 식으로 가는 게 그렇죠. 낫겠네요. 근데 이제 끝까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DNA 검사가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정확도가 99.9%예요. DNA 검사를 하면 대부분 나오는데 또 어떤 분은 끝까지 DNA 검사 안 받겠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도 이런 소송에 휘말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하고 또 얼마 전에 그 전 환경부 장관께서도 이 소송에 휘말렸는데 유전자 검사를 이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거부하면 안 해도 되나요? 일단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격권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하라고 판사가 하라고 명령을 해도 하나요? 할 수도 그 있나요? 사람이 법원에 출석을 안 하거나 DNA 검사 협조를 안 하면 법주를 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DNA 검사를 할 수가 없고 대신 다른 정황 증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증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전자 검사를 대체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 이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패소를 해서 그 친자 관계를 확인받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친자로 확인되면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당연히 뭐 부자 관계다, 부녀 관계다, 뭐 이런 게 나오겠지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합니까? 주로 소송을 당하는 남성분이 재력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친자 관계가 되면은 부부간의 그 혼인 중개자와 똑같은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재력가에게 이런 소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속권.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앞서 지금 차영전 대변인의 아들은 이전 남편의 호적에 올랐잖아요. 그래도 똑같습니까, 상속이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조용기 목사님의 장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재산이 호적은 다르잖아요. 아니, 친자가 되면요. 조용기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상속 재산이 많이 있다. 그럼 그 재산이 일단 장남한테 상속이 되겠죠. 그리고 그 장남이 또 돌아가시게 되면은 상속이 되는데 기존의 자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기존의 자녀와 이 사건에서 새롭게 이제 친자 관계를 확인된 자녀가 상속분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또 차영 전 대변인이 또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뭐 명시적으로는 격전 때문에 소송했다는 말씀은 안 했지만 물론 이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적을 이렇게 다시 바꾸더라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네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재벌들 같은 경우에 혼외자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숨겨놓은 여인이 나타나서 갑자기 인지청구 소송이나 친자관계 소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단 재벌들이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호적에 안 오르는 대신에 물밑 접촉을 해서 거액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아예 이제 미리 거액을 주고 합의를 한다. 그것이 훨씬 더 남성분 쪽에서 봤을 때는 타격을 덜 받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유사한 것들이 많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마이클 조던도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최근에 보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이제 거액의 유산을 남긴 그런 사건도 있었었죠.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은 궁금한 것들이 있지만요. 친자 소송 또는 인지 청구 뭐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게 좀 어렵긴 한데요. 일단 친자관계 부녀자 확인 소송은 일단 부부 사이에 많이 하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그 남편이 아이를 봤는데 자기랑 발가락이 안 닮았어요. 너무 안 닮은 경우에는 그 이제 아내를 의심해가지고 이제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이 애는 내 애가 아니다 이렇게 소송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 같은 혼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엄마가
그 친아빠를 상대로 해서 이 애가 당신 애입니다. 이 당신 애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구하는 게 인지청구 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약간 다르네요. 약간 다릅니다. 예. 예. 이것도 역시 뭐 상속과도 둘 다 마찬가지로 관련이 있는 상속과 거죠. 연관이 대부분 많이 돼 있죠. 네. 상속. 재산 문제. 네. 역시 그런데 이 소송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좀 그렇죠.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이제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네. 이런데 자기 본인이 얽혀 있다라고 네.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대처법. 네. 깔끔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끝까지 버텨봐야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은 인상만 주고요. 빨리 인정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이 아주 간단 명리하게 언급을 해주시니까. 네. 왜냐하면 이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부인을 해봤자 네. 유전자 검사를 하면 거의 99.9%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건입니다. 네. 소송까지 갔는데 또 뭐 검사 거부하면 또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검사 거부해도 얼마 전에 이제 판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는 떳떳하면 나와서 검사하라 이런 거거든요. 네. 검사 안 하는 것 자체가 당신이 뭔가 좀 불리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오히려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내 애가 아닌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떳떳하게 나와서 검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인철 변호사님의 조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늦기 전에 손발이 차고 저리고 깜빡깜빡하고 늘 피곤하시다고요?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손발 차고 저림, 기억력 감퇴, 만성 피로에는 썩큐란이 좋습니다. 늦기 전에 동아제약 썩큐란.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8월 6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인데요. 프로듀서 이은지, 기술감독의 백은지, 허중현,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의 김상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